난 기생이다, 황진이다, 혁명적 예술가다. 황진이보다 더 치열했던 춤꾼 이선옥. 멈출 때는 바위 아래 숨은 물고기처럼 고요하고 움직일 때는 수달처럼 튀어올라 적진을 괴멸시키는 상상. 산처럼 물러서고 질풍처럼 나아가며 호랑이처럼 싸우는 기쁨, 그 감동은 앉아서 검은 고를 다룰 때보다 10배, 20배 다양합니다. 발 하나 들 때마다, 손가락 한 마디 굽힐 때마다 세상이 다르게 보이니까요. 허리를 굽히고 양손을 모은 해서 가로 열고 생김새는 쥐와 같고 얼음 및 흙 속에서 풀과 나무를 먹고 사는 상상의 동물 가로 닫고 해서가 되어 얼음을 부수고 두 발을 힘껏 차고 날아오르는 대완마 가로 열고 하루에 천리를 달리는 상상의 동물 가로 닫고 대완마로 천리를 달렸어요. 마음보다도 먼저 몸을 들여다보게 되었어요. 몸은 썩어 없어질 하찮은 살덩이가 아니라 나를 나이게 만드는 근본이니까요. 믿을 거라곤 몸뚱이 하나뿐이란 말이 한낱 비유이거나 탄식이 아님을 깨달았지요. 사내들도 힘겹다는 금강과 도류를 제 집 앞마당 지나듯 오르내린 것도 몸을 다듬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네요. 사와 대부들이야 팔자로 걸으며 헛기침이나 내뱉는 것이 전부지만 나는 춤을 통해 이 몸의 장점과 약점을 미리 살피고 부족한 부분을 고쳐 넉넉하게 만들었으니까요. 김탁환, 나 황진이. 평생 몸으로 움직여 춤을 춰온 사람은 제 몸에 대한 생각이 딴 사람들과는 다르다. 김탁환의 소설에서 저 구절을 읽을 때 나는 어쩔 수 없이 춤꾼 이선옥을 떠올려야 했다. 그를 곁에서 지켜보아오면서 나는 이선옥이 제 키를 늘리거나 줄이는 마술을 부리는 게 아닌가 여러 번 의심했다. 분명 길이와 무게와 부피로 가늠되는 물질인 몸이 그에게는 마음먹기에 따라 늘렸다 줄였다가 가능한 추상으로 전환되곤 했다. 북한 산에 산버지 못 견디게 휘날리던 어느 봄날, 그는 155cm가 채 못 되는 날렵하고 자그맣고 안타까운 초로의 여인이었다가 서해의 울퉁불퉁한 바위 위에 서서 두 손을 하늘 높이 치켜 올리고 바다를 향해 치맛자락을 무섭게 펄럭이며 춤추던 여름날엔 2미터가 썩 넘는 거한이 되어 사나운 바다를 제 앞에 굴복시키는 것을 나는 보았다. 키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그는 제 몸을 가비압게 날아올려 뉴욕 맨해튼과 보트바야따 가로 열고 멕시코의 휴양도시 가로 닫고 보트바야따와 서울을 종횡무진 날아다닌다. 세상에 영원한 건 아무것도 없고 생명이란 본래 한 곳에 머물지 않는 법이며 사람은 여기서 태어나 저기서 죽는 것임을 진작에 알아버렸다. 그러기에 그의 몸은 무게에서 자유롭고 신축 가로 열고 펴고 오므림 가로 닫고 신축에서도 자제롭다. 만날 때마다 나를 향해 화사하게 웃지만 대개의 시간을 혼자 챈팅 가로 열고 염불 가로 닫고 챈팅하면서 보내는 그의 몸은 오욕에서 노연하고 탐진치 가로 열고 욕심, 성냄, 어리석음으로 깨달음의 장애가 되는 3가지 번뇌 가로 닫고 탐진치에서 벗어나고 마침내 생사의 껍질조차 훌훌 놓아버릴지도 모른다. 아침마다 안방 맞은편 작은 방에 모셔놓은 부처 앞에다 청수를 떠다 놓고 간절하게 이선옥은 그걸 빌고 꿈꾼다. 평생 한자리에 안착하지 못하고 떠도는 게 내 업인가 봐. 제자를 기르고 싶었는데 결국 한국 온 지 10년 만에 이렇게 떠나잖아. 그는 멕시코의 보트바야따의 한 호텔에서
은퇴한 시니어들에게 명상과 치유를 위한 선물을 가르치러 떠난다. 앞으로 1년의 3분의 2를 멕시코에서 살게 된다. 멕시코로 떠나기 전날 향기 나는 그의 집 부엌에서 달콤한 맛이 도는 색다른 칼바도스를 마셨다. 난 선무로 끝을 봐야 해. 몸짱, 얼짱 열풍이 세상을 휩쓸면서 요가와 헬스가 유행하잖아. 흔히들 춤은 마음의 표현이라고 하지. 근데 선무는 그런 모든 것의 결집이야. 몸과 마음과 영혼이 하나 되는 춤이라고. 몸짱을 만드는 것은 기본이고 몸 안에 맺힌 우려를 풀어낼 뿐더러 제 마음을 밖으로 드러내 활활 씻어낼 수가 있어. 대체의학으로 기능하는 치유 모용이거든. 몸짱이 되고 싶은 마음, 슬프고 아프고 즐거운 마음, 그 생각이 어디에서 왔는가를 스스로 볼관자를 씁니다. 관하는 것이 선무야. 관법을 동원해서 지금 여기서 움직이고 있는 자신의 몸동작에 모든 생각을 집중하는 거지. 그럴 때 춤추는 자체가 선이 된다고. 기생이라는 말이 귀에 착착 감기다. 태어난 건 개성이었다. 언니와 박연폭포 인근으로 나물 캐러 가곤 했다. 박연폭포? 물줄기가 하늘에서 엄청나게 쏟아져 내렸어. 그러나 내 기억은 사실이 아닐 수도 있어. 실상은 본디 다 환상이거든. 선주교 아래 강물에 버선을 빠뜨려 떠내려가는 버선을 보며 울던 기억이 있다. 이선옥은 이야기를 몹시 생생하게 열렬하게 전달하는 기술이 있다. 그의 얘기를 딱 한 번 들었을 뿐인데 강물 위로 둥둥 속절없이 떠내려가는 버선의 영상이 뇌리에 새겨지게 만든다. 그 옛날 같은 개성에서 태어난 황진이 얘기를 들은 것은 중학 무렵이었던 것 같다. 딴 아이들은 깡총하게 단발을 할 때 무용특기생인 그는 머리를 엉덩이까지 내려오게 따내리고 다녔다. 3단 같은 머리칼은 무겁고 윤나고 검었다. 눈썹이 짙고 살결이 희고 입술이 눈부시게 붉었다. 교문 앞을 지키던 선도부원들은 일수 그를 잡고 루즈를 닦으라고 닥달하곤 했다. 휴지로 아프게 문질러도 루즈는 묻어나오지 않았다. 선생님들은 말하곤 했다. 선옥이 넌 귀민머리 난 게 꼭 기생 같아. 처음 춤을 추겠다고 나섰을 때 오빠들은 그의 종아리를 때리면서 말했었다. 양반집 자식이 춤을 춰서 뭐 할래? 기생이 될래? 무당이 될래? 기생. 그러나 웬일인지 기생이란 말이 귀에 와서 착착 감겼다. 싫지 않았다. 황진이라는 기생이 있었는데 죽은 후에 제 몸을 물고기 밥으로 주라고 했다는 거야. 천지사방을 다니면서 마음대로 춤추다가 죽은 후에 그 몸을 물고기 밥으로 바다에 던진다. 그 말이 아주 근사하게 들렸어. 그의 어머니는 특별한 분이었다. 전생을 미리 읽고 미래를 예견하는 힘을 가진 말하자면 이인이셨다. 달을 이자, 사람 인자를 씁니다. 이인이셨다. 휴전 후 그의 가족이 서울로 돌아왔을 때 어머니 주변엔 당시 사회에 쟁쟁한 여성 명사들이 모여들곤 했다. 간판을 내걸고 앉는 역술이는 아니었지만 툭툭 던지는 말들이 정확하게 앞날을 예측한다는 것이 입소문으로 퍼져나갔다. 그래서 이명신, 배상명, 고황경 같은 여성 교육자들을 집에서 만나는 일이 어렵지 않았다. 그는 그런 어머니가 46에 가진 늦둥이였다. 며느리 볼 나이에 아이를 가졌으니 남 부끄러웠겠지. 떼버리려고 모진 한약계나 들이켰는데도 도무지 떨어지지를 않더래. 그러니 내가 어머니를 이긴 거지. 어머니가 미래를 보셨지만 내가 어머니보다 더 지독했던 거지. 출산할 때 다리가 먼저 나왔대. 그래서 이름을 선옥이라고 지은 거래. 서 있다고. 한약 탓인지 낳은 지 1년 동안 사람 꼴을 하지 못했다.
사경을 헤매는 아이를 안고 어머니는 다른 모든 것을 물리치고 100일 기도에 들어갔다. 딱 100일째 되던 날 처음으로 미움을 받아 삼키더래. 그렇게 살아난 거지. 피난지에서 마주친 전설의 춤꾼 이매방. 7남매의 막내로 언니 오빠의 호의 속에 부러움 없이 자랐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해 한국전쟁이 났다. 밖에서 전투가 한창일 때 아버지는 안에서 지병이던 천식으로 돌아가셨다. 그 전날 어머니는 침착하게 수의를 지으며 내일 11시에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실 것이니 준비해야 한다고 말하셨다. 아버지를 개성의 어느 산등성이에 묻었을 때 중공군이 한국전쟁에 투입되었다. 어머니는 피난을 가기로 결정하고 남하하는 피난민을 따라 일가족 모두 부산으로 내려갔다. 일사후퇴였다. 그의 말투를 가만히 살펴보면 서울 말씨에 이북 말투와 경상도 억양이 살짝씩 묻어 있다는 게 느껴진다. 우리를 훑고 지나간 모든 감각들이 무의식에 가라앉듯 한때 살았던 땅의 기억도 발음의 습관으로 남아 우리 혀끝을 질기게 휘감는다. 개성에서 강화를 거쳐 부산으로 갔어. 폭격기가 하늘에 높이 뜨면 어머니가 우리 형제들을 테이블 아래로 들여보내서 이불을 덮어쓰게 해. 그래놓고 관세모살 주문을 외라고 시켜. 그걸 외면 이상하게 두려움이 사라지고 눈물이 막 나와. 연불하는 새에 비행기가 지나가 버리지. 어렸을 때 일은 사소해도 평생 잊히지가 않아. 그해 겨울 개성에서 된장찌개를 끓이면 넣을 게 없으니까 파만 몇 뿌리 넣거든. 파랗지도 않고 노르스르한 파 몇 점이 얼마나 맛있던지. 지금도 나는 몸이 아프면 그런 움파가 먹고 싶어. 부산에서 1951년에서 1953년까지 살았다. 이선옥이 피난가 살던 부산집 2층에 이매방 춤연구소가 있었다. 그건 우연이었을까? 정밀하게 사전에 기획된 운명의 대본이었을까? 아무튼 영리하고 궁금증 많고 몸 안에 에너지가 넘치는 아이 이선옥은 날마다 그 춤연구소를 창문 너머로 들여다보았다. 보면서 창문 안 사람들의 동작을 흉내냈다. 전쟁 속에서도 춤추기에 몰두한 어른들이 있었고 그걸 훔쳐보며 부채춤과 살풀이와 장고춤을 따라 배운 아이도 있었다. 이매방은 살풀이의 일가를 이룬 춤꾼이었다. 종일 춤 구경을 하고 집에 내려오면 엄마 치마 저고리를 뒤집어 쓰고 너울너울 춤을 추었다. 그는 오빠가 셋이었다. 오빠들은 막내 동생이 춤추는 것을 질색했다. 한국전쟁 당시 일반인의 춤에 대한 인식은 그의 오빠들처럼 기생이나 무당이 되기 위한 과정일 뿐이었지만 그는 절대 항복하지 않았다. 오빠들에게 매를 맞고 퉁퉁 부은 종아리로 슬픔에 찬 춤을 다시 흉내내면 어린 생각에도 제 몸에서 눈물이 뚝뚝 흘렀다. 어머니만은 말리지 않으셨어. 얘는 이런 짓을 해야만 될 아이다. 그러니 그냥 두라고 오빠들을 말리고 매를 막아줬어. 우리 어머니는 내가 나중 먼 나라에 가서 여러 사람의 박수를 받을 거라고 말했고 또 섬에서 홀로 살 거라는 것도 예견했었어. 섬이라고요? 맨하튼이 그게 섬이잖아. 최상의 스승, 준비된 제자. 4학년 때 서울로 올라왔다. 1학년부터 4학년까지 피난지에서 그의 운명은 결정됐고 그는 이미 어린 춤꾼이었다. 몸놀림에 절로 교태랄까 슬픔이랄까 무상이랄까가 묻어났다. 무용을 배우고 싶다고 못 살게 졸라 언니와 함께 을지로 입구에 있던 김백초 무용연구소를 찾아갔다. 어린아이가 김백초 선생을 앞에 두고 당차게 협상에 들어갔다. 우리 집은 돈이 없다. 그런데 무용이 하고 싶어 미치겠다.
대신 최고로 열심히 춤을 출 것이며 다른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으로 교습비를 대신하겠다. 나를 제자로 받아달라. 덕분에 돈 한 푼 내지 않고 김백초 선생에게 현대무용과 한국무용을 고루 배웠다. 김백초 선생은 최승희의 제자로 1953년에 미국으로 건너가 머더 그레이엄에게 우리나라 최초로 현대무용을 공부한 무용가였다. 너무 아까운 분이셨어. 춤도 춤이지만 선녀가 하강한 것처럼 아름다웠지. 그런데 1963년에 집안 문제로 자살을 하셨어. 그는 스승복을 타고난 사람이다. 늘 최상의 스승이 생의 길목에 우연인 듯 서 있었다. 김백초 선생이 그랬고 살풀이 춤을 전수해준 임해방 선생이 그랬고 창을 가르쳐준 김소희 선생, 승무를 가르친 한영숙 선생이 그랬다. 남들이 도시락을 싸가지고 찾아다녀도 만나기 어려운 사람들이었건만 그에겐 그저 자연스럽게 툭툭 만나졌다. 초립동 춤을 추는 입술이 발갛고 눈이 초롱초롱한 용산초등학교 여학생을 맨 처음 눈여겨본 사람은 상명학교의 배상명 교장이셨다. 그는 이선옥을 유난히 귀애했다. 당시 이화고녀가 명문이었지만 배상명 선생은 굳이 자신의 학교로 이선옥을 데리고 갔다. 물론 전액 장학생의 특전을 주었다. 이선옥은 중학 때 이미 안무를 직접 고안했다. 촛불 켜놓고 쭈그리고 앉아서 그 나이에 가당찮게도 죽음을 명상했다. 죽고 나면 지 몸을 물고기 밥으로 던지라 했다는 춤 잘 추고 시 잘 지었다는 황진이라는 옛 기생을 시종 염두에 둔 것 같다. 지금 그 춤 동작은 다 잊었지만 그 안무로 서라벌 예대 무용 콩쿠르에서 탄 특등상만은 남아있다. 매달 무용 콩쿠르에 나갔고 그럴 때마다 1등상을 거머쥐었다. 춤에서는 자신이 단연 최고라고 여겼기에 눈을 내리깔고 쌀쌀맞게 걸어다녔다. 중학교 2학년 때 어떤 아이가 추는 살풀이 춤을 처음 봤다. 그 아이 이름이 한승서라는 것도 평생 잊지 않는다. 정한이, 통곡이 조용하게 깔렸다가 미칠 듯 터져나오는 춤이었다. 며칠간 그 춤 동작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자신이 추는 춤보다 더 나은 춤이 있다는 것을 견딜 수 없었다. 시샘을 누를 수 없어 한승서의 스승이 누구인지를 맹렬하게 수소문했다. 놀랍게도 그 춤은 몇 해 전 피난 시절에 무작정 신용하던 임해방 선생의 살풀이라는 걸 알아냈다. 스승을 찾아가서 엎드려 절했다. 창 너머로 지켜보던 그 꼬마를 스승은 기억하지 못했지만 살풀이 춤만은 완벽하게 전수해 주었다. 난 기생이다. 황진이다. 10살의 이선옥은 이미 프로 춤꾼이었다. 여기저기 불려다니며 춤을 추었고 후배들을 가르쳤고 춤으로 용돈을 벌어서 썼다. 긴 머리를 구불구불하게 따 정수리에 착 올린 헤어스타일과 꼭 담은 인매로 어딜 가든 특별 대우를 받았다. 춤 외에는 아무것도 염두에 두지 않은 채 중고등학교를 다녔다. 탤런트 박주아와 선우용녀 언니가 우리 무용반 선배였어. 선우용녀 언니는 정말로 이뻤어. 난 춤 이외에는 관심도 없었고 놀 줄도 몰랐는데 그 언니들은 달랐어. 나는 무용반 교실에서 날이 어두울 때까지 아무튼 춤만 췄으니까. 가끔 한강에 스케이트 타러 가는 게 제일 큰 외출이고 동화 백화점 뒤 극장에 가서 미국 영화를 보는 게 엄청 큰 호사였어. 그때 분홍신이란 영화를 보았다고. 신발이 발에서 벗겨지지 않아 계속 춤을 추는 여자가 나오는데 그 동작을 따라하면서 미국에 가서 세계적인 무용가가 되리라 다짐했었어. 그는 당차고 진취적이었다. 허점없이 매사를 완벽하게 처리했고 끊임없이 의욕에 불타는 인간형이었다. 그가 대학을 옮겨 다닌 내력을 보면 기질을 짐작할 만하다.
아니 혹은 한자리에 뿌리 내리는 것을 못 견뎌 하는 방랑벽의 소질이었을까. 그는 애초에 숙명여대 보건체육과에 입학한다. 전액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였다. 도중에 어떤 이유로 장학금이 틀어져 버리자 이번에는 얼른 수도사범대로 학교를 옮긴다. 거기는 무용보다는 원반 던지기, 기계체조 같은 커리큘럼이 많았다. 미국 유학이 당면 목표였기에 그럴 바엔 영문학을 하자 싶어 숭실대 영문과로 다시 과를 바꾼다. 거기서 영어 웅변대회, 영시 낭송대회를 휩쓸어 지도교수의 사랑을 독차지한다. 그 지도교수가 건국대로 자리를 옮기는 바람에 이번엔 다시 거기로 따라가서 졸업을 한다. 국립무용단이니 국악원 같은 것이 생기기 이전이야. 그러니 나라에 큰 행사가 있으면 춤을 추러 불려다녔지. 외국 원수들이 방문해와도 파티장에 나가서 춤을 췄고 이생강, 서용석 같은 어른들이 어린 기집애들인 우리를 위해 악기를 연주해줬지. 경무대에서는 한 번 춤추러 가면 제법 돈을 많이 주곤 했어. 그걸 모아 대학생 때 이미 약수동에 집을 한 채 장만했다니깐. 춤을 추면 사람들이 유독 그에게 혹했다. 어쩌면 저렇게 이쁠 수가 있느냐고. 생김새며 몸놀림이 진짜 기생 같지 않느냐고 탄식들을 토해내곤 했다. 숱하게 반복된 기생을 닮았다는 말을 그는 OK 하고 받아들였다. 그 OK는 지금도 여전하다. 낙관과 긍정으로 대단히 단순하게 눈앞에 맞닥뜨린 상황을 강력하게 OK 하는 것이 그의 힘이다. OK, 그래, 난 기생이다, 황진이다, 황진이 같은 혁명적인 예술가가 될 거다. 겨우 금강산이나 기행한 조선의 황진이가 아니라 세계를 누비는 최고의 무용가가 되고 말 거다. 춤이 곧 선이다. 대학 졸업 후 대학원 등록을 마친 1969년 그는 미국으로 떠난다. 처음부터 목적지가 미국은 아니었다. 출발은 캐나다의 몬트리올에서 열리는 세계 무역 박람회. 그곳에 직원이 되면 비행기표와 숙식이 해결되었기에 영어 시험을 보아서 합격했다. 그 이전에 유학 국가고시에 합격했고 뉴욕대에 입학 허가서도 받아놓은 상태였다. 6개월 뒤 캐나다에서 뉴욕으로 들어갔다. 돈이 있을 리 없었다. 세계적인 춤꾼이 된다는 야심만 뚜렷할 뿐 구체적 계획은 없었다. 일단 UN 본부의 안내원으로 취직했다. 선발 기준이 까다로운 직종이었지만 언어에 능통하고 마스크가 고운 그는 어렵지 않게 합격한다. 그는 욕심이 많았다. 디자인 스쿨에도 등록하고 보석 디자인 학원에도 나갔다. 아예 보석 연마 기계까지 집안에 사들여 보석 가공도 했다. 내가 원래 사치를 좋아하거든. 멋쟁이를 만나면 옷과 보석을 살펴보고 배우들을 만나면 화장을 자세히 뜯어본다고. 돈 들여 살 수는 없으니까 내 손으로 직접 다 만드는 거지. 강물이 모여 바다에 흘러들듯 그게 나중에는 다 춤으로 귀결됐지. 무대 의상도 화장도 전부 내가 직접 했으니까. 1972년 미국 도착 3년 만에 카네기 리사이틀 홀에서 이선옥 첫 발표회를 가진다. 미국 전역을 순회도했다. 뉴욕 타임스가 호평을 썼다. 성공이었다. 그러나 그는 무언가 미진했다. 환호 속에 무대에서 내려와 빈 방에 돌아오면 너는 누구지? 라는 의문이 끊임없이 생겨났다. 거울 앞에 혼자 앉으면 지금 무얼 하고 있지? 왜 이렇게 멀리 와 있지? 라는 질문들이 자꾸만 돋아났다. 외로웠다. 허망했다. 질문들은 거울 안에 자그마하고 어린 여자에게 벌침처럼 아프게 날아갔다. 넌 지금 왜 이렇게 화장을 했지? 무얼 하고 있지? 너는 누구지? 대답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삶의 답을 찾고 싶었다. 마침 뉴욕에 원각사라는 절이 생겼다. 숭산 스님이 오셨다.
그를 찾아가 엎드렸다. 고통 없는 피안의 언덕이라는 것이 정말 있습니까? 물었다. 있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스님은 그걸 아십니까? 물었다. 안다는 대답이었다. 그러나 너는 그걸 하면 돌아버릴 거라고 했다. 스님이 된다면 나도 안 될 리가 없지 않겠냐고 필사적으로 매달렸다. 머리를 깎겠다고 했어. 그랬더니 너는 춤을 추어야지 머리를 깎으면 안 된대. 우선 독송을 열심히 하래. 주력을 외기만 하래. 그래서 앉으나 서나 경을 외고 다녔다. 맨해튼 거리의 모든 간판들, 펼치는 책과 신문, 만나는 사람들의 얼굴이 다 나모라다 나다라 야야 나막아략 바로 기제 세바라야 모지 사다바야로 보였다. 그는 무섭게 집중하는 스타일, 불경과 다란이 외에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그땐 정말 미쳤었어. 그렇게나 경이 좋더라고. 그것만 하면 다른 아무것도 필요치 않을 것 같았어. 한참 후 큰 스님을 부입고 물었다. 참선은 꼭 앉아서만 해야 합니까? 그는 어렸을 때 다리를 다친 적이 있어 양 다리를 꼬는 가부좌는 할 수가 없었다. 스님, 저는 죽었다 깨도 가부좌를 못하겠어요. 스님이 답하셨다. 아니지. 선에는 좌선도 있지만 행선도 있지. 걷는 주, 말하는 눕는 와, 빨리 움직이는 동, 입을 다무는 묵이 다 선이 될 수 있지. 떠오르는 생각과 마음자리를 볼관자입니다. 관할 수 있으면 그게 무엇든 다 행선이지. 그 대답이 즉 깨달음이었다. 그렇다. 춤도 곧 선이 될 수 있다. 춤선. 선무는 그날부터 시작이었다. 진작부터 그의 안에 싹터 자라던 동작들의 단전 호흡과 명상, 나중에는 손가락을 쓰는 무드라가 도입되었다. 1975년에 뉴욕 예술고 아이들에게 한국 무용을 가르쳤는데 그 애들을 중심으로 젠 댄스, 선무, 무용단을 만들었다. 소호에 200평짜리 공장 건물도 샀다. 유엔에서 받은 퇴직금 $4,000로 한국에서 헐값으로 거래되는 골동품을 사들여 그 돈을 10배로 불렸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200평의 반은 아파트를 지어 팔고 나머지 반은 선물을 상설 공연하는 소극장을 만들었다. 그게 1976년의 일이었다. 미국은 내게 매우 행운이었어. 노력을 하긴 했지만 그게 노력인 줄 모르고 그저 좋아서 한 것인데 실력이 있고 성실하기만 하면 성실이 신용이 되는 것이 선진국이더라고. 1978년에는 뉴욕 대학으로부터 한국 무용을 가르쳐달라는 제의를 받았다. 거기서 학비 없이 석사와 박사를 마칠 수 있었다. 1984년에 이목고 3회 전개 선무의 안무법이란 논문으로 뉴욕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빈손으로 혼자 미국에 도착한 지 15년 만에 그는 박사와 뉴욕 대학의 교수 자리와 맨해튼의 커다란 집을 가진 부자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몹시 바빠졌다. 여기저기 공연이 많았다. 온갖 잡지가 그를 격찬했다. 그가 내보인 기사 스크랩북이 20권도 30권도 넘었다. 기어이 그는 예술가로서 뉴욕 무대에 뚜렷한 자리를 차지했다. 1986년에 만든 로터스 1에서 6까지가 프랑스에서 찬사를 받고 이어 바람일다 1, 2, 3이 객석의 숨죽인 찬탄을 끌어내고 2000년 이후 지금까지 색즉시공 시리즈를 계속해오는 중이다. 1995년 뉴욕타임스는 그의 선무 바람일다를 보고 이렇게 썼다. 선무를 한 번도 구경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무대 장면을 눈앞에 그려볼 수 있게 한다. 이 선옥은 참선의 수행법과 서양 현대무용 그리고 현대음악에 새로운 패션 감각을 덧입혀 경탄할 만한 창작력
그녀만의 춤의 류, 춤의 세계를 웨딩의 발맞춤처럼 누볐다. 비록 종교무용은 아니지만 그의 작품은 그 표현들이 단순한 감정의 상태들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선불교의 깨달음을 향한 사상이 표출된 것이다. 그리고 그녀의 작품 세계는 극적이며 실험적인 요소가 함축되어 있다. 선무무용수들은 약간의 아시아인들과 미국인들로 구성되었으며 안무가와 똑같은 집중력으로 관중을 매료시킨다. 그녀들은 천천히 움직이는 동작들, 가로 열고, 밑으로 내려가는 동작 또는 한 발로 서 있는 동작과 꺾은 발의 동작, 가로 닫고, 그리고 불교 수인법, 가로 열고, 손가락을 바깥으로 보이게 하고 엄지손가락을 둘째 손가락에 붙이는 동작, 가로 닫고,으로 다리와 팔을 쭉 펴는 동작보다 더 긴장감을 준다. 그 무대의 보시라는 춤에서 이선옥은 가슴속에서 나오는 소리로 연부를 하며 나타난다. 오보에는 콧소리를 내고 진과 검은고가 가늘게 울리고 이선옥은 천천히 예식의 진행처럼 움직인다. 지게에서는 무대 중앙에 횡으로 화선지를 펼쳐두고 임형택이 붓을 들어 그림을 그리고 무용수의 옷과 벗은 몸 위에도 먹으로 글씨를 쓰고 그림을 그린다. 인욕에서는 불교 무술 금강승을 읽힌 젊은 남자가 합장을 한 자세로 튀어나오면서 주먹과 손으로 허공을 치고 다리를 꼬은 채 생명감 넘치고 신비스런 동작으로 하늘 위로 높이 튀어오른다. 동양 여자의 미는 어깨 위에. 현대무용과 한국무용의 전 과정을 마스터하고 세계의 온갖 예술 형태가 용광로처럼 모여 들끓는 뉴욕 한가운데 던져진 이선옥은 온갖 공연 예술을 체험하면서 자연스럽게 선무라는 낯선 춤이 제 속에 이글이글 고여 발효하는 것을 느낀다. 그리고 기꺼이 제 몸을 선무가 숙성하는 숙주로 삼았다. 그는 무섭게 고민하고 탐구했다. 세계 무대에서 동양 여자의 몸을 가진 내가 찾아내야 할 동작은? 세계인을 매료시킬 춤의 에센스는? 그게 무엇일까를 엄청난 열정으로 궁구했다. 뉴욕에 가서 춤추는 서양 애들을 보니까 모두들 쭉쭉빵빵이야. 이건 뭐 동작을 할 필요도 없는 거야.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들 아름다워. 보다시피 내 키가 작잖아. 다리도 짧잖아. 그러니 서양 애들에 비해 도무지 섹스 어필이 없는 거야. 춤이란 결국 얼마나 섹시하냐가 관건이거든. 섹시하게 관객을 사로잡아 관객들로 하여금 신음소리가 나오게 만들어야 하는 거거든. 걔네들하고 같은 무대에 서면 도무지 게임이 안 되는 거야. 이래서 세계적인 무용가가 될 수 있겠는가? 어떻게 저 애들을 앞지르나? 어떻게 오버컴을 하나? 그게 자나깨나 내 화두야. 전람회에 가 그림을 보고 연극 공연을 보고 연주회에도 빠지지 않고 다녔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 화두를 풀 감각을 곤두세웠다. 물론 여기저기서 공연을 계속했다. 스승 이매방 선생에게 배운 살풀이와 한영숙 선생에게 배운 승무를 주로 췄다. 살풀이는 한국에 있을 때도 나만큼 추는 사람이 없다고 그랬었거든. 팔 한 번 크게 펴지 못하고 애 끓는 한으로 엉겨 있다가 나중에 그걸 훨훨 풀어내는 춤이거든. 춤 중에서 단연 최고의 춤이지. 그러던 어느 날 일하던 화랑에서 가로 열고 그는 한때 미술관 큐레이터를 한 적도 있다. 가로 닫고 닉 스프리카스란 기묘한 그림을 그리는 화가를 만났다.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기에 내가 물었어. 왜 이렇게 흉한 그림을 그리느냐. 그림은 아름다워야 하는 건데 이건 도무지 징그럽고 소름이 끼쳐서 볼 수가 없다. 이유가 뭐냐. 그 사람은 Beauty is the holder of eyes 라고 대답했어. 제 눈의 안경이라는 거지. 그 화가가 미를 보는 눈이 나보다 훨씬 앞섰다는 것을 금방 알겠더라고.
그 후부터 책방을 다니며 그림책을 유심히 보기 시작했다. 화가들은 아름다움을 어떻게 생각할까? 다리는 쭉쭉 뻗는 발레만이 아름다움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어느 날 피카소 그림을 보다가 에로틱 아트라는 장르를 알게 됐다. 혼책방에서 동양 여자들이 그려진 춘화집 하나를 우연히 구하게 됐다. 그는 중국과 일본 여자가 주로 등장하는 운우라는 춘화집에서 크게 깨달음 가로 열고 물음표 가로 닫고을 얻는다. 옛 그림에 나오는 동양 여자들의 몸의 선이 기막히게 아름다운 거야. 그 포인트는 목과 손과 어깨선이더라고. 서양 여자처럼 다리와 가슴과 엉덩이가 아니더란 말이지. 아하, 동양 여자의 아름다움은 아랫도리가 아니라 어깨 위에 있구나란 것을 발견해낸 거지. 일부러 각 나라의 춘화를 다 구해보았어. 프랑스는 대개 가슴을 노출시켜요. 코르셋을 위로 바싹 치켜 올려 가슴을 강조하거든. 이탈리아는 엉덩이야. 그림을 봐도 살이 몽실몽실한 엉덩이에 포인트를 둔다고. 이탈리아 남자들은 여자 엉덩이부터 본다는 농담도 있지만 실제 이탈리아 여자들은 걸을 때 유난히 엉덩이를 실룩거리거든. 그럼 미국 여자는 어딜 것 같아? 그래, 바로 다리지. 내가 처음 미국 가서 여자 옷을 보따리 장사한 적이 있었거든. 사람들이 보더니 미국 여자는 치마가 찢어지지 않으면 안 산대. 앞으로든 옆이든 뒤든 찢어져야 다리가 보일 거 아니야. 캘리포니아 스마일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입을 쫙 찢어서 웃는 거거든. 걔네들은 입이든 다리든 길쭉하게 찢어 놓는 데서 섹스 어필을 얻나 봐. 그런데 일본 여자들을 봐. 그들은 목선이야. 게이샤들이 기모노를 뒤로 한껏 젖혀 입는 걸 보라고. 중국 여자도 어깨와 목이고 아랫도리라고 해보았자 기껏해야 발이거든. 우리 풍속화 속의 여자들도 반달 같은 눈썹에 앵두 같은 입술에 크게 틀어올린 머리 아래 가늘고 염염한 목선을 드러내잖아. 그런데 그게 엉덩이와 다리를 덜렁 내놓는 것보다 훨씬 더 섹시해. 그걸 내가 미국에서 비로소 깨닫게 된 거지. 그 순간 키는 이미 극복됐다. 동양 여자의 미는 아랫도리에 있지 않았다. 필요하다면 손가락을 저 멀리 뻗어 에너지를 한없이 멀리 보낼 수가 있었고 당겨올 수도 있었다. 손가락의 선들, 섬세하고 정교하고 고요하게 움직이는 손가락의 신비만으로 카네기 홀 무대를 가득 채울 수도 있었다. 그걸 느끼면서 그는 매혹적인 선무의 기본 동작들을 머릿속에 좌르륵 입력했다. 타고난 직관으로 어쩌면 자신조차 구체적으로 의식하지 못하면서 새로운 춤의 파일들을 착착 만들어갔다. 1986년 파리 롱보행 극장에서 로터스 1을 초연할 때 이선옥은 상체를 완전히 벗어젖힌 채 무대에 섰다. 반쯤 돌아서 도톰한 제 젖가슴을 내놓는다. 그것이 화선지다. 벗은 어깨에 수줍은 선, 목에서 얼굴로 올라가는 가련하고 슬픈 선, 위로 쳐든 흰 손가락이 그리는 간절한 선, 그 몇 개의 선만으로 무대는 꽉 찼다. 고요하기 짝이 없었다. 거의 있는 듯 많은 듯한 동작이 끊일 듯 이어졌다. 아쟁이 쟁쟁 울었다. 붓이 흰 살 속에 깊이 강렬하고도 두려운 먹빛을 선연하게 새겼다. 이선옥은 허리를 약간만 꼬고 손가락을 더 높이 쳐들었다. 부처와 인간, 극락과 지옥, 고뇌와 황홀, 인욕과 해탈이 거기 말없이 담겨 있었다. 객석에서는 낮은 신음이 흘러나왔다. 종이 한 장 떨어지는 소리가 천둥처럼 울릴 긴장된 무대였다. 그렇게 고요했다. 그는 관객의 마음속을 쥐락펴락 요리할 줄 알았다. 그때 화가 이항성 선생이 파리에 머물고 있었다. 그는 언제나 선무 공연의 객석에 찾아왔다. 자네는
우주를 손가락 끝으로 뱅뱅 돌리는구먼 이라고 무용평을 했다. 선생님이 우리 단원을 집으로 초대해 고기를 굽고 멋지게 대접해 주시는 거야. 그러면서 배경 그림을 현대 추상화로 바꾸라고 충고하셨어. 자기도 춤판에 낄 수 없는지 물어왔다. 대환영이었다. 크리스마스를 일주일 앞두고 선생은 밤을 새워 선무단을 위해 대작을 그려주셨다. 이화백이 그린 그림을 무대에 깔고 연꽃 투를 공연했다. 맨 가운데 관세음보살의 자세를 한 이선옥의 사진을 박아넣은 신비한 분위기를 띄운 먹그림이었다. 그 그림의 캔버스는 당연히 조선 창호지였다. 그는 무용수들을 그 창호지를 찢으며 등장시켰다. 창호지는 재생과 해탈을 상징하는 최상의 메타포였다. 대성공이었다. 내가 조선 종이를 하도 좋아하니까 이항성 선생님이 염색한 조선 종이 몇 다발을 내놓으셨어. 그때까지 무용수들의 옷은 값싼 중국 실크로 했거든. 미끈거리고 조명에 반사되고 영 좋지를 않았어. 조선 종이로 옷을 만들면 어떨까 싶었어. 조선 종이를 풀로 붙이고 접고 하니까 훌륭한 의상이 되는 거야. 처음 뉴욕 와서 의상 공부한 게 큰 도움이 됐어. 값은 실크보다 더 비쌌지만. 선무는 나중 발견된 종이 의상으로 인해 더욱 신비롭고 다채로운 상징의 옷을 입는다. 우리 종이는 질감이 부드럽고 질긴 데다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찢을 수도 있잖아. 삶과 죽음의 경계, 집착을 끊는 수행의 표현으로 그만한 상징이 어디 또 있겠어? 그때 그렸던 이항성 선생의 대작은 지금 평창동 이선옥 선무센터 연습실 벽면에 압도적 기운을 내뿜으며 걸려있다. 결혼 없이 낳은 아이. 10년 전 그는 30년간의 뉴욕 생활을 접고 한국에 돌아왔다. 처음부터 지 춤이 세계적으로 공인받고 나면 한국에 돌아올 계획이었지. 남의 땅에 몸을 묻을 생각 따위는 추호도 없었다. 그는 미국 남자도 싫었다. 같이 토론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 것 정도는 아주 스위트한데 더 이상의 접근은 절대 사절이었다. 연애가 불가능했다. 도대체 않을 수가 없어. 냄새가 견딜 수 없는 거야. 그러니 무슨 연애를 해. 김치 먹는 한국 남자만이 좋았다. 이쯤에서 그의 파격적인 개인사를 소개하지 않을 수가 없다. 21세기를 사는 독신 여자들이 혹 꿈꾸기도 할 모험적인 일을 그는 이미 지난 세기에 이루어냈다. 그는 남자는 싫었지만 아이는 원했다. 나이 40이 되려니까 생애 한 번도 아이를 가져보지 못한다는 건 미숙한 인생이 아닐까 하는 회의가 자꾸만 들었다. 필경이 되기 전에 어머니가 되고 싶었다. 그런데 사귀는 남자는 없었고 친한 미국인은 도무지 잠자리를 같이 하고 싶지가 않았다. 그 무렵 태몽 비슷한 꿈들을 자주 꿨다. 내가 바닷가를 걸어가는데 저 앞에는 절이 있고 하늘에서 무지개도 아닌 것이 무언가 서기 같은 게 내 뱃속으로 쫙 뻗치는 거야. 깨고 나면 이게 영락없이 태몽인데 싶었지. 하루는 공연을 마치고 기진해서 TV를 보는데 하와이에 어떤 절이 나와요. 거기에 가고 싶어지더라고. 갔지. 갔더니 어떤 남자가 내게 자꾸 말을 걸어. 수행하는 사람이고 토종 한국 남자야. 그즈음 한참 고민하던 얘기를 하고 도와달라고 했지. 젊고 건강한 데다 인물도 괜찮고 머리도 괜찮고 씨를 받을 만한 남자라는 계산이 쫘르륵 돌아갔으니까 말을 꺼낸 거지. 하하. 그랬더니 이 행자가 뉴욕으로 오겠대. 한 달 뒤 남자가 왔고 사흘밤을 같이 지냈다. 테스트를 해보았더니 임신이 아니었다. 이게 다 망상이구나 하고 잊어버렸지. 늙어서 주책이 나나보다 하고 말았어. 그런데 한 달 뒤에 그 남자가 다시 전화를 했대.
아니 천하의 이선옥이 한 번 해보고 포기하다니 3~4번은 시도를 해보아야지 하되 그 말도 맞다 싶어 다시 그 남자와 닷새를 같이 지냈어. 이번 테스트는 포지티브였어. 임신이었다. 그는 임신하게 해줘 감사하다. 건강하게 잘 나 열심히 기르겠다. 땡큐 굿바이 하고는 남자를 보냈다. 그리고 배가 불러왔다. 뉴욕은 미혼 여자가 배가 불러오는 일에 대해 아무도 관여하지 않았다. 다만 그 남자, 아기의 아빠만이 자꾸 찾아와 같이 살자, 사랑한다, 당신과 아기를 책임지겠다 운운하며 처음 약속과 달리 그를 귀찮게 했다. 성가시고 정남이가 떨어졌다. 난 정말 남자가 싫대. 정이 있는 대로 떨어져서 그 남자를 피해 프랑스로 도망을 갔다니까. 내가 하도 매몰차게 거절하니까 나중엔 그 남자도 포기를 하대. 빠르고 적확한 어휘로 세상과 춤과 인간에 대한 비밀과 깨달음을 거침없이 풀어놓지만 그는 이토록 관계에 담백하다. 제 삶을 특별히 애착하지도 항변하지도 않는다. 18시간의 산고 끝에 제왕절개로 여자아이를 낳았다. 아이 이름은 그의 영어 이름 써니 리를 딴 허니 리. 육아 경험은 놀라웠다. 자신이 무조건적으로 다른 존재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걸 발견하는 자체가 찬탄이고 경이었다. 젖을 물리고 똥냄새를 맡으며 행복하다고 느꼈다. 아이가 자라는 과정을 들여다본다는 것이 너무 신기했어. 엄마가 된다는 것은 인생 최고의 경험이었어. 예술에 대한 의욕도 더 커지고 삶도 더 진지해졌어. 허니는 지금 26, 미국에서 마케팅을 공부하는 중이고 가끔 아빠를 만나는 눈치지만 엄마에게 탄생에 대한 불만을 말했던 적은 없다. 가끔 만나면 같이 쇼핑하고 외식하고 사진 찍는 최고의 친구다. 1996년 링컨 센터 라이브러리 가로 열고 공연예술전시관 가로 닫고 라이브러리에 이선옥의 선무 바람일다 시리즈가 영구 소장되기로 결정되었다. 원하던 목표였다. 그가 만든 춤의 가치를 국제적으로 공인받아 마침내 세계적 무용가의 꿈을 이룬 것이다. 그러자 미친 듯 한국이 그리워졌다. 눈에 익은 산의 능선들, 입에 익은 양념맛, 특히 콩나물 무침과 마늘종의 향기와 덤덤한 미역국 맛이 못 견디게 그리웠다. 거친 듯 훈훈한 인정과 매너에 어긋나는 듯 정겹던 이웃들의 수다와 간섭들이 모조리 눈물나게 그리웠다. 망설이지 않고 아이를 설득해 돌아왔다. 딸의 까다로운 고양이까지 품에 안고. 그게 1997년이었다. 그러나 돌아온 한국에는 그의 기반이 너무도 없었다. 우리 예술계에 처음 있는 링컨 센터 라이브러리 소장 무용가의 업적에 아무도 환호하지 않았다. 오랫동안 떠나 있었던 떠돌이 이선옥에게는 학연도 지연도 신통찮았다. 뽑아낸 뿌리를 다시 내릴 땅이 마땅치 않았다. 외로웠다. 그렇지만 받아들이기로 했다. 오케이. 그는 불공평이나 억울함을 감수하고 받아들이는 데 자신 있다. 어려서부터 늘 그랬다. 그는 오케이를 아주 통쾌하게 발음할 줄 안다. 얼마 전에는 집에 도둑이 들어 혼자 있는 그에게 담요 뒤집어 쓰고 있어 라고 명령했다. 그는 싹싹하게 오케이 라고 말하며 이불을 뒤집어 썼다. 지갑은 어디 있고 보석은 다 가짜라고 노래하듯 고백하는 그에게 도둑은 여자 혼자 살면서 새컴이라도 달지 그랬냐고 의젓하게 충고했다. 집에 놓인 불상을 보고 당신 뭐 하는 사람이요? 묻더니 자기가 들어오면서 뒷문 유리를 깼는데 아마도 새로 갈아 넣어야 할 거라는 걱정까지 해주고 현관문을 통해 유유하게 걸어나갔다. 한국 온 지 10년. 그동안 이선옥은 차병원 부설 중문의대 보건복지학과와 대체의학과에서 학생을 가르쳤고 선무로 치유 가능한 치매나 중풍 환자들을 직접 만났다.
몇 해 전엔 연습장 겸 공연장도 이쁘게 하나 꾸몄다. 일반인들, 특히 불자와 그 아이들에게 선물을 가르칠 계획이었지만 그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았다. 뉴욕 간 지 7년 만에 맨해튼에 200평짜리 공연장을 만들었는데 한국 온 지 7년 만에 서울에 40평짜리 연습장을 만들었어. 한국이 미국보다 내겐 늘 더 어려워. 한때는 뉴욕타임스에 하루 걸러 한 번씩 공연 평이 실릴 정도였는데 지금 한국에서는 무용하는 사람도 대체의학하는 사람들도 날 잘 몰라. 그러나 좋은 예술은 반드시 알려지게 마련이라는 걸 난 믿어. 때 아닌 강태공 노릇을 하려니 그게 마음고생이 될 뿐 다른 건 힘들 게 아무것도 없어. 엄살 필 생각은 없어. 난 칠전팔기에 익숙하거든. 그리고 그걸 아주 좋아해. 치유무용으로서 선무는 지금부터가 시작인걸. 마음자리를 막디맞게 닦을 뿐. 한 사람의 인간을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품어 기른 자연일까? 지혜를 준 스승일까? 아니면 만나고 사랑하고 다툰 세상 전체일까? 그는 인간의 삶이 단순히 현생에서 끝나는 건 아니라고 믿는다. 꿈에 전생을 2번 봤어. 내가 티베트 어디쯤에 승려더라고. 먹물옷이 아니라 주홍빛 가사 같은 것을 걸쳤어. 도반에게 화를 내며 산을 내려가겠다고 고집을 피우는데 가만 보니 그 성질머리가 딱 지금에 나더라고. 사람은 본성을 3생 동안 그대로 지니고 다녀. 전생이 없는데 현생에서 내가 이런 짓을 하고 있겠어? 내 생에도 아마 춤과 참선과 무관하지는 못할 거야. 할 줄 아는 짓이 이 짓뿐인걸. 재물도 명예도 다 소용없다. 3생을 이어가는 건 그저 저 깊은 본성뿐이다. 이승에서 가장 열심히 할 일은 마음자리를 막디맞게 닦는 것뿐이라고 이선옥은 말한다. 추상적인 그 일을 이뤄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그는 그걸 스스로 만들어냈다. 춤. 천천히 숨 쉬고 천천히 팔다리를 움직이고 손을 상하 좌우로 오르내리며 참선을 거듭하는 춤. 보는 사람에게 아름답고 추는 사람에게 신비한 힘을 주는 춤. 그 선물을 이선옥은 삼생윤회를 거듭하며 우리 앞에 공으로 던져 놓아 주었다. 보통 사람은 감정을 돌에 새겨 I hate you라고 집착이지. 거기 크게 얽매일 수밖에 없어. 수행을 한 사람은 모래 위에다 글씨를 써. 파도가 오면 글씨는 곧 쓸려나가 버리지. 그만큼 자유로워지는 거야. 도인은 물 위에 글씨를 써. 쓰는 순간 지워지지. 부처는 허공에다 쓴다고. 부처라도 아예 쓰지 않는 건 아니지. 써도 아무 자취가 남지 않는 것일 뿐. 인간 마음에 떠도는 희로, 애락, 애오욕을 이렇게 탁월한 메타포로 엮어낸 사람은 누구인가? 이번 생에 선무라는 새로운 춤을 고안하고 평생 그 춤 안에서 살았으니 그새 이선옥은 제 안의 감정을 물 위에 쓸 수 있는 사람이 됐는지 모르겠다. 조선 중기에 외롭고 높고 쓸쓸한 기생 황진이, 그가 저 위쪽에서 21세기의 제 동족을 내려다보며 빙그레 웃고 있을 것도 같다. 덧붙임. 이선옥과 같은 동네에 살아 우리는 약속 없이도 자주 마주친다. 찻집에서, 슈퍼에서, 은행에서, 약국에서. 노상 헐렁하게 다니는 나와 달리 이선옥은 이제 70 중반에 이르렀지만 몸 꾸밈에 한치도 허술한 티가 없이 항상 화사하고 유쾌하다. 그가 냄새에 워낙 예민해 우리는 걸쭉한 찌개는 말고 미역국이나 콩나물국 같은 맑은 국을 나눠 먹곤 한다. 그는 기본적으로 농경민이 아니라 방랑자다. 10년 전에 멕시코를 다니더니 요즘은 한 해의 절반쯤을 싱가포르에서 지낸다.
그새 다 자란 딸 허니가 싱가폴 남자와 혼인해 거기 살고 있는데 싱가폴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곳 대학에서 선무 특강도 한다. 그때 딸을 안 낳았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게 뉴욕이니까 가능했지 서울 같았으면 어림이나 있겠어? 30년 전이 아니라 지금 한국에서도 쉽지는 않을걸. 한 세상을 자신이 내키는 대로 살아온 강인하고 아름다운 이선욱에게 혼자 있어서 쓸쓸하지 않으냐를 묻고 싶을 때가 여러 번 있었다. 혼자 있다고 쓸쓸하고 둘이 있다고 안 쓸쓸한가 어디. 어차피 인간은 누구나 혼자인 거야. 골짜기에 밤이 오면 가로 열고 그의 집은 북악산 골짜기 안에 있다. 가로 닫고 왜 적막하지 않겠어. 그래도 찬팅을 하면서 가만히 앉았으면 적막이 그렇게나 좋아. 큰 북을 쳐서 울림을 듣기도 하고 한바탕 춤을 추기도 하고 나는 다른 원 아무것도 없어. 이대로 충분해. 2017년